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띄게 자주 마주치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요즘 부쩍 그렇죠. 서울의 그 복잡한 번화가를 걷고 있을 때도 그렇고 저 멀리 로스앤젤레스 해변이나 심지어 런던의 오래된 펍 앞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 흥미로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이 시각적인 현상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네요. 깔끔한 흰색 유니폼, 그 뒷면에 아주 선명하게 새겨진 등번호 7번, 그리고 그 쏜이라는 짧고 강렬한 이름입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장 안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죠. 쇼핑몰의 마네킹이라던가 네, 출근길 지하철 광고판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 딱 열면 쏟아지는 글로벌 캠페인 영상 속까지 이 유니폼이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일상적인 풍경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약간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조차도 이 이름과 등번호를 어떤 하나의 익숙한 브랜드처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현상을 단순히 유명한 스포츠 스타의 성공기 정도로 소비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네, 더 깊게 파고들어야죠.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들의 핵심은 사실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시장, 그리고 자본, 나아가서 경제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거대한 질문을 해체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단 한 명의 운동선수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경제이자 독립된 시장이 될 수 있는가?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네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판의 크기, 그러니까 스케일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의 크기라면 자본의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의 전체 가치가 대략 6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6천억 달러요. 하나로 하면 정말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이 안에서 오직 스포츠 마케팅 시장만 딱 따로 떼어놓고 봐도 연간 900억 달러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입니다. 와, 900억 달러. 보통 이 정도 규모의 시장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면요, 거대한 스포츠 리그 전체가 진짜 수십 년에 걸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팬덤도 조직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나 NBA 같은 거대한 조직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겨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글로벌 파급력을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그 수십 년의 시간과 거대한 조직의 무게를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실시간으로요? 네,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한 개인이 어떻게 여러 대륙의 소비자를 동시에 연결하고 움직이는지 오늘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시선을 멈췄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아시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그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숫자로만 봐도 그냥 압도적이잖아요.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단순히 사람 수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질적인 성장이 엄청나죠. 경제적 여유를 가진 중산층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중산층의 성장이 비례해서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는 문화 자체도 정말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아시아 시장이 그야말로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황금금고나 다름없었을 텐데요.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안 지는 사실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시장의 문을 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동안 미국의 거대 대기업들을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끊임없이 아시아 시장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유가 명확했어요. 오랫동안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의 중심이 주로 유럽이나 남미 출신의 스타 선수들에게 너무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실력이 뛰어난 서양 선수라도 아시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그 심리적인 거리감 같은 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업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건 단순한 유명세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인 인지도와 실력을 딱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백만 명의 아시아 팬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줄 수 있는 사람. 일종의 문화적 대표성을 가진 상징적인 인물이요. 맞습니다. 즉 북미와 유럽의 자본을 아시아의 소비자와 연결해줄 완벽한 교차점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 손흥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 자료에 묘사된 아주 흥미로운 장면 하나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뉴욕 맨해튼의 가장 높은 빌딩, 그 꼭대기층에 있는 대형 글로벌 마케팅 기업의 회의실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그 자료에 나온 회의실 묘사 정말 생생했죠. 체버 경영진들이 모인 약간 어두운 회의실이에요. 그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고 세계 지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는 그냥 국가의 경계나 산맥, 강을 표시하는 그런 일반적인 지리지도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소비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빛나는 이른바 팬덤 지도입니다. 그 시각적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불빛의 패턴, 그게 바로 이 현상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지도 위에서 런던의 불빛이 먼저 딱 켜지고 이어서 서울, 방콕, 자카르타,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밝은 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일상적인 문화도 전혀 다른 이 거대한 도시들이 오직 단 하나의 이름표 아래에서 촘촘한 선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맨해튼 회의실의 데이터 지도가 완벽하게 증명하는 건 그 선수가 이제 단순한 스포츠 스타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한 뉴욕 밴더스 전략가의 멘트가 이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요약해 주더라고요. 어떤 멘트였죠? 런던의 펍에 얹혀 있는 프리미어리그 골수팬, 서울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대학생,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스포츠 시청자 모두에게 동시에 제품을 팔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전혀 다른 세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얼굴이 필요하다라는 멘트였습니다. 와, 3개의 다른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는 얼굴이라. 네, 손흥민은 북미, 아시아, 유럽이라는 3대 주요 시장을 어떤 지연이나 장벽 없이 연결하는 극히 드문 브랜드 자산입니다. 기업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로운 거대 시장, 거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대한 인간 관문, 휴먼 게이트웨이가 탄생한 거죠. 국경을 지우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관문이라니. 브랜드 전략가들에게는 진짜 상상만으로도 짜릿하고 가슴 트는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관문이 그저 상징적인 수준의 이야기에 머무는 건지 아니면 실제 시장의 지표와 숫자들을 뒤흔들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네, 자료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현재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통계가 바로 그 닐슨 스포츠의 데이터죠. 맞습니다. 닐슨 스포츠의 데이터는 사람들의 어떤 막연한 느낌을 아주 차갑고 명확한 숫자로 증명해 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프리미어리그의 시청자 수는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전체가 성장했다가 아니라 어떤 클럽들이 그 성장을 주도했느냐 이겁니다. 아시아 스타 선수를 보유한 클럽들 말씀이시죠? 네, 특히 토트넘 같은 팀은 다른 유럽의 전통적인 명문 구단들에 비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팬덤 성장 속도나 시청률 증가폭이 압도적으로 정말 가팔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가 전 세계로 송출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방송을 보는 아시아의 시청자들이 저 선수의 활약이 곧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느끼는 강력한 감정적 동의화가 일어난 거군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감정적 동의화. 그렇게 감정적으로 동의화된 팬들은 사실 단순한 시청자에 머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들은 기꺼이 지갑을 여는 적극적인 소비자로 아주 빠르게 전환됩니다. 기업들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죠. 그들은 단순히 몇 퍼센트 오른 시청률 숫자에 돌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소비 행동의 변화, 바로 그 변화 자체를 사들이는 겁니다. 소비 행동의 변화를 산다. 이 대목에서 자료에 등장한 문장 하나가 이 전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선수는 수요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의 상징은 시장을 만들 수 있다. 이 인사이트를 딱 접하고 나니까 현대의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단순히 선수의 이름이 박힌 유니폼을 몇 장 더 파는 그런 1차원적인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유니폼 판매는 정말 아주 거대한 생태계의 가장 바깥쪽 테두리에 불과합니다. 시장을 만든다는 건 한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소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경제 생태계가 활성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경제 생태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게 소비자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한 평범한 팬의 주말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난 이 팬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스마트폰을 열어 스트리밍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경기를 보기 위해서 매월 구독료를 힘이 지불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를 보면서 화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디지털 광고들을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다 선수가 멋진 골을 넣고 카메라 앞에서 그가 모델로 활동하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팬은 그 주에 대형마트에 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음료를 집어들게 되는 거군요. 네, 오후에는 그 선수가 표지 모델로 등장하는 비디오 게임을 구매해서 플레이합니다. 또 그 선수가 신는 최신 운동화의 한정판 드로우, 응모 이벤트에도 참여하죠. 나아가서 휴가철이 다가오면 런던의 경기장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는 스포츠 관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와, 스트리밍 구독부터 시작해서 식음료 소비, 게임 결제, 패션, 그리고 거대한 글로벌 관광 산업까지 이 모든 소비 활동이 단 한 명의 상징적인 인물을 매개로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생태계가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왜 나이키나 코카콜라, 아마존 같은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특정 운동선수에게 그토록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하면서 마케팅을 집중하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 글로벌 대기업들은 단순히 인지도 높은 예쁜 광고 모델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180개국 이상의 시장문을 동시에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마스터키를 차지하기 위해 진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마스터키. 특히 그 아마존이나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가진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랑 결합했을 때 이 마스터키의 위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한 브랜드의 캠페인을 전 세계에 런칭하려면 국가별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잖아요. 지사마다 연락하고 조율하고. 그렇죠. 번역도 다 따로 해야 하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인물을 활용한 디지털 캠페인은 클릭 몇 번으로 진짜 단 몇 시간 만에 글로벌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요. 정말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대한 자본의 컨베이어 벨트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아마존이나 나이키 같은 거대 기업들의 막대한 자본과 전략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경고등이 하나 딱 켜집니다. 어떤 경고등인가요? 이걸 지켜보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거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리스크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내 수백억, 수천억 달러 단위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오직 한 명의 인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 기계의 핵심 부품인 선수가 고장 나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를 가리켜 셀러브리티 의존성, 즉 유명인 의존성이라고 부르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날카롭고 또 아주 현실적인 분석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글로벌 스포츠 스타들의 경제적 파급력이 워낙 폭발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들은 과거 혁신적인 기술 기업이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엄청난 성장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 자산이라는 건 그만큼 리턴, 즉 돌아오는 수익이 크다는 뜻일 텐데 주식 시장에서도 성장 자산은 언제나 아주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이건 만절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 개인이 강력한 성장 자산이라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언제 가치가 폭락할지 모르는 극단적인 위험 자산이란 뜻과 같습니다. IT 기업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핵심 가치는 데이터 센터와 서버에 있습니다. 만약 전 세계를 연결하는 메인 서버에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시스템이 다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1초마다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겠죠? 맞습니다. 잠시만요. 그렇다면 e스포츠 비즈니스 생태계에서는 아까 우리가 그 맨해튼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빛나는 팬덤 지도를 유지하는 메인 서버가 바로 선수 본인이라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선수가 메인 서버죠. 그럼 선수가 경기 중에 발목을 심하게 삐끗하는 부상을 당하는 것이 거대 기술 기업의 글로벌 서버가 다운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재난이란 뜻입니까? 네, 기업들이 수백억 원의 거액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은 단순히 선수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나 멋진 골 세레모니 사진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진짜로 사는 것은 수백만 소비자의 일상적인 행동을 바꾸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능력 자체를 사는 거다. 하지만 스포츠 세계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잖아요. 치명적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결장이나 갑작스러운 슬럼프, 혹은 경기장 밖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논란이나 말실수 단 하나만으로도 그런 스캔들 하나만 터져도 네, 수백만 명을 움직이던 그 강력한 브랜드 가치는 단 몇 주, 아니 며칠 만에
휴지 조각처럼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스포츠 마케팅 비즈니스 이면에 숨겨진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법칙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제가 그 맨해튼 회의실에 앉아있는 브랜드 전략가라면 매 주말 경기가 열릴 때마다 선수가 다칠까봐 초조해서 밤잠을 설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똑똑하고 치밀한 글로벌 자본가들이 이 거대한 리스크를 그저 운에 맡기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이 위험을 분산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무언가 철저한 대비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들도 당연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은 과거의 1차원적인 광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생태계요? 선수의 얼굴을 제품 포장지에 그냥 딱 인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중심에 둔 다각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아주 촘촘하게 짜놓는 겁니다. 이른바 장기적인 보험을 드는 셈이죠. 컨텐츠 생태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훈련장 밖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아주 고품질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는 겁니다. 혹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넷플릭스 같은 대형 스트리밍 플랫폼과 독점적인 협업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죠. 아, 경기장 밖에서의 이야기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당장 이번 주말 경기에 뛰지 못하더라도 대중과의 연결고리는 전혀 끊어지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의 성과에만 의존하는 단편적인 이미지 소비를 넘어선 거네요. 네, 한 인간의 서사가 담긴 장기적이고 견고한 브랜드 스토리로 가치를 쭉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아, 이 대목에서 왜 자료들이 손흥민 선수의 그 개인적인 특성에 그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지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자료를 보면 아시아 전역에서 진행된 선수 이미지 조사 결과가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 조사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었죠. 네, 거기서 그가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선수로 꼽혔는데 그 핵심 키워드들이 친근함, 성실함,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청취자 여러분도 물건을 살 때 결국 호감이 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제품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다 똑같으니까요. 기업들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인간적인 신뢰라는 자산 위에 자신들의 브랜드 스토리를 아주 견고하게 덮어씌우고 있었던 거네요.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현대의 글로벌 브랜드들은 단순히 대중의 눈에 띄어서 유명해지는 것 정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비자로부터 진짜 깊게 신뢰받기를 갈망합니다. 신뢰가 가장 큰 무기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증명해온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 그리고 팬들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은 이 변동성이 극심한 스포츠 시장에서 리스크를 상쇄해주는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보험이네요. 기업들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브랜드 스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완벽한 기초자산은 없는 거죠. 그들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서 대중과의 정서적 유대감이라는 엄청난 무형 가치를 계속 제공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큰 틀에서 쫙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영국 런던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한 명의 훌륭한 축구 선수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철저한 경제 분석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 수많은 파편적인 데이터와 현상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세상의 자본이 이동하는 거대한 거시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스포츠 경제와 마케팅 자본의 중심축이 전통적인 유럽과 북미 시장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젊은 인구, 그리고 압도적인 모바일 인터넷 연결성을 바탕으로 소비가 진짜 폭발하고 있는 이 거대한 아시아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거시적인 변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이 아마 오늘 분석의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하는 브랜드는 더 이상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들여서 잘 만들어진 30초짜리 텔레비전 광고 영상만으로 구축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구축되죠? 현대의 브랜드 경제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통됩니다. 운동선수, 창작자, 그리고 강력한 팬덤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곧 브랜드 스토리의 중심이자 유통 채널 그 자체가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곧 시장이고 사람이 곧 채널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고도의 글로벌 기업 전략 시나리오 속에서 손흥민 같은 영향력 있는 선수는 단순한 스포츠 셀러브리티도 아니고 매출을 올려주는 잘생긴 광고 모델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거군요. 그는 지리적으로 단절된 여러 대륙의 거대한 시장들을 실시간으로 딱 연결하고 자본을 흐르게 만드는 살아있는 경제적 노드이며
글로벌 브랜드 경제라는 거대한 기차가 그 위에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새롭게 깔린 인프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와, 한 명의 인간이 국가와 대륙을 연결하고 수백만 명의 일상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인프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심층 탐구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료가 던진 화두를 한 걸음 더 밀어붙여서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우리는 오늘 한 명의 인간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완벽한 인프라, 즉 인간 관문이 되었는지 그 톱니바퀴의 작동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아주 완벽한 서사와 이미지를 갖춘 가상인간,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지배하게 될 미래에도 이 관문의 역할은 여전히 진짜 인간의 몫으로 남아있을까요? 기술과 인간의 대결이군요. 아니면 거대 자본은 부상도 당하지 않고 사생활 논란도 일으키지 않으며 24시간 내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AI를 새로운 글로벌 경제의 인프라로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음에 길을 걷다 혹은 스마트폰에서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한 거대한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와 마주치게 될 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열고 있는 저 상징적인 존재가 가진 파급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스포츠가 아닌 여러분이 종사하는 업계나 일상 속에서는 누가 혹은 무엇이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히는 이런 거대한 인간 관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그렇듯 보이지 않는 세상의 패턴을 읽어내는 여러분의 다음 통찰을 기대하겠습니다.